5월 한국기업교육학회 원래 포럼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우리 어, 워낙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서 강의장이 굉장히 좁네요. 그 힘찬 박수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중간중간 이렇게 대면으로 오신 분들은 궁금한 점 있으면 이렇게 질을 중간에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도 이제 끝나면 해주실 텐데 오늘 첫 번째 강의는 우리 송시영 교수님이시고요. 국제사이버대학 그 엔터테인먼트학과 교수님이시고 문화사회학 전공하셨는데 아주 흥미로운 주제죠. 요즘 뭐 BTS, 뭐 오징어 게임 워낙에 민간 외교의 역할까지도 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테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줌으로 뵙는 분들도 열정을 다해서 이렇게 강의해 주시는데 집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송시영 교수님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예, 일단 오늘 저도 이렇게 그 발표 기회를 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 예, 일단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사실 뭐 많이들 아시고 워낙 언론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매체를 통해 가지고 접하셨을 내용이기 때문에 뭐 굵직한 부분들을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저는 이제 그런 내용들을 좀 바탕으로 좀 정리를 하면서 이게 이제 한국 대중문화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사건들이 한번 좀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거를 이렇게 넣고 해도 될까요? 예, 예, 예.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BTS와 그 오징어 게임 사례를 통해서 본 뭐 K컬처의 질적 변화라고 하는 주제인데요. 이제 한국의 대중문화를 K컬처로 이렇게 통칭해서 부를 만큼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한 그 관심과 인기를 지금 얻고 있습니다. 이게 뭐 단순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잘 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의 자아자찬이 아니라 실제로 유의미한 부분에서 그 많은 그 여러 가지 그 사안들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이게 안 되는구나, 여기서는. 그러면 이게 안 되네. 좀 전까지 됐었는데. 예. 예. 그래서 예, 매끄럽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서 뭐 이제 다 아는 내용이시겠지만 뭐 유튜브랑 넷플릭스가 2010년대 이후에 굉장히 큰 발전과 성장을 거듭을 했고요. 그리고 뭐 이러한 서비스들이 국내에 굉장히 들어와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그 기대 이상의 효과들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고, 또 한 가지 여기서 주목을 해야 될 점은 그 넷플릭스 서비스가 들어온 게 지금 한국에서 서비스 되기 시작을 한 게 10년이 안 됐습니다. 10년이 안 됐는데 처음에 들어올 때는 다들 실패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 그런 지적들이 많았죠.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이제 시작을 했을 당시에는 그냥 그 개인의 소소한 뭐 브이로그 형식의 그런 일상 그 기록물들이 주로 올라와서 그렇게 큰 인기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게 2010년도 넘어와서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뭐 하우스 오브 카즈라고 하는 그런 작품을 통해 가지고 많은 인지도를 쌓아왔고, 유튜브 같은 경우는 최근 4, 5년 사이에 굉장히 급격한 그 변화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미디어 업계 전체가 이 넷플릭스와 유튜브로 상징되는 글로벌 서비스들로 인해 가지고 미디어 빅뱅이라고 하는 현상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죠. 특히나 2020년, 그러니까 벌써 이제 거의 3년 차 돼가고 있는데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정확하게 제 기억으로는 2월 초쯤, 2020년 2월 초쯤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좀 심각해졌던 상황이라고 저도 그 기억을 하고 있고, 이제 이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시간을 사람들이 이제 집에 머물게 되는 그 안타까운 상황들이 이제 벌어졌었죠. 그럼으로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영상 미디어에 대한 노출이나 시청 시간이 늘어나게 됐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뭐 시대적인 흐름과 이러한 여러 가지 그 조건들이 맞닥뜨려져 가지고 2020년대 뭐 또 공교롭게 물론 이제 BTS라고 하는 그 보이밴드가 보이그룹이죠. 보이그룹이 그 2020년부터 뭐 반짝 이렇게 인기를 얻었던 게 아니라 이미 2018년도부터 전 세계적인 팬덤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던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또 공교롭게 이 2020년에 맞이해가지고 또 여러 사안과 맞물려가지고 이 K-팝의 선두주자로서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그 여러 가지 미디어 환경이라든지 산업이 변화가 일어나는 상황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K-팝에서 먼저 어떻게 보면은 그 유의미한 상황들을 만들어냈는데 재미있게도 2020년 2월인가요? 3월인가요? 아마 코로나가 한창 그 심각해지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아마 2월 달로 아마 기억을 하는데 그 봉준호 감독이 기생충이라고 하는 작품으로 아카데미에서 뭐 주요 부분을 다 휩쓸게 되죠. 뭐 작품상, 감독상, 뭐 각색상, 뭐 정말 어떻게 보면은 한국 작품이 아카데미에서 상을 받는다는 것도 그 생각할 수 없었고, 그리고 더더군다나 뭐 작품상과 감독상을 뭐 동시에 거머쥐는 그런 사상 초유의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뭐 굉장히 유명한 포스터이기 때문에 다들 아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작품이 아카데미에서 유의미한 현상을 만들어냈다는 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은 그 전 세계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가장 큰 파일을 차지함과 동시에 그 이 산업 구조 지형에서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그 우위에 놓여 있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한 복판에서 이 성공을 거두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봉준호 감독이 그 당시에 그 작품상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때 그 받았던 그 장면 같고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비즈니스, 그러니까 이러한 그 미디어 비즈니스,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 쪽에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유태인들이 거의 장악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이제 금융자본도 유태인들이 장악을 하고 있지만 이런 엔터테인먼트 산업도 유태인들이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음악도 그렇고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아카데미 시상식이라고 하는 시스템 자체가 여러분들도 많이 이제 뉴스 같은 거 접해서 아시겠지만 그 영화 업계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인정을 받아야지 이 수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투표에 의해서 그 현장에서 그 부분별로 일하시는 분들의 투표에 의해서 정해지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이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백인들 중심의 그런 시상 결과들이 나와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던 시기였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가장 그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잘 되고 있고 그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가장 그 중심에 서 있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인정을 받았다라는, 어떻게 보면은 소위 말하는 그 엔터테인먼트 그 엘리트 그룹에서 인정을 받았다라는 것이 가장 큰 의미가 있고요. 물론 이제 이 이전에 칸느에서 받았던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제에서 수상을 한다는 건 그쪽 동종업계에 있는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는 것이자 어떻게 보면 이너서클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그 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변방이었으니까요. 문화계 쪽에서도. 근데 이러한 흐름이 있었던 상황을 좀 염두에 두시고 이 BTS 건을 보시면 더 흥미롭습니다. 2013년 6월 13일 날 이제 데뷔를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이 팀이 맨 처음에 데뷔를 할 때 굉장히 반신반의했었는데 그 이유가 그 제목 자체가 그 팀 제목 자체가 너무 어떻게 보면은 단순하다 그래야 되나? 예. 이 이름 가지고도 굉장히 여러 가지
뭐 비판을 하는 그 분들도 많았는데 저 역시도 약간 조금 회의적인 느낌이었고, 그리고 솔직히 이 BTS가 지금은 뭐 넘사벽의 위치에 올라가 있지만 굉장히 저 역시도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데뷔 당시에는 실력이 그렇게 출중하다고 할 수 없는 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보시면 13년도에 데뷔를 했는데 15년도 돼서야 국내에서 이제 1위를 처음으로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 멤버들을 보시면 뭐 이 멤버들을 다 아시겠지만 7명의 멤버들이 지금은 다 어떻게 보면 그 유명한 그 셀럽이 되어 있지만 이 팀 자체가 처음에는 힙합 그룹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다 여기 현재는 뭐 메인 댄서 뭐 이렇게 다 뭐 메인 보컬, 리드 댄서, 뭐 메인 댄서 이런 식으로 이게 조금 바뀌어 있는데 처음에 이 사람들의 그 역할을 보면 보통 이제 랩을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그 멤버들이 여러 명 있었고요. 지금 현재는 그 RM 같은 경우만 이제 주로 메인 래퍼로 활동을 하고 있죠. 그래서 처음 시작은 뭐 힙합을 표방하고 시작을 했는데 뭐 결과적으로는 약간 좀 여러 가지 변화를 거쳐가지고 현재 성공으로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2017년도에 돼서야 비로소 이 빌보드 핫백에 진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한국의 아이돌 산업의 지형도상 불가능한 거를 한 셈이고요. 왜냐하면 한국의 그 1년에 데뷔하는 아이돌의 숫자가 지금은 이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좀 저조합니다만 수십 팀이 넘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팀은 아마 10팀도 안 될 겁니다. 한 해 데뷔하는 팀들 중에. 그 중에서도 뭐 1위를 하는 팀이 있을까 말까 한 상황인데 그러다가 또 사라지는 팀도 굉장히 많고요. 근데 이제 이 BTS는 그러한 시간들을 어떻게 보면 이겨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 팀이 처음에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힙합으로 시작을 한 팀이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쭉 이제 그 SNS를 중심으로 해서 활동을 하다가 미국에서 있었던 LA죠. LA에서 있었던 K콘이라고 하는 그 콘서트, 합동 콘서트 하는 그 무대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뭐 BTS 팬들이 열광하는 모습을 확인하면서 깜짝 놀라는 그런 상황들이 빚어졌고, 그리고 나서 이제 2018년, 19년 이렇게 완전한 형태의 팬덤이 형성되고 나서는 이런 식으로 한 2, 3주 전부터 이 콘서트장 주변에서 이렇게 텐트를 치고 이제 하는 게 일종의 문화가 되어버린, 그래서 빌보드 뉴스에도 이렇게 나오는 그런 상황도 연출됐고, 이것도 뭐 아마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BTS가 성공을 거두기 시작한 시점이 또 되게 재미나게도 유튜브가 급성장하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뭐 넷플릭스도 많이 보고 유튜브도 많이 본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2017년도부터 유튜브에 대한 인기는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18년도, 19년도가 어떻게 보면 유튜브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느낌의 유튜브의 생태계가 만들어진 그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정확하게 그 시기가 일치하고 있어요. BTS 이 현상이 팬덤이 완성이 된 그 시기가 일치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타이밍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유튜브 뮤직비디오,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뮤직비디오가 공개되고 나서 24시간 동안 조회수를 이렇게 쭉 살펴보면은 이게 어마어마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뭐 보통 보시면은 뭐 2천만 회 정도가 넘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이 정도의 그 팬덤을 BTS가 지금 그 확보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K-팝의 접촉 경로가 온라인이랑 모바일 플랫폼을 포함해가지고 83.6%를 유튜브 같은 이러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시대 상황과 그 BTS가 그 전부터
노력을 한 여러 가지 그 진행 사항들이 결실을 맺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그 방시혁 그 대표가 뭐 지금 의장인가 아마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 회사 몇 번 이렇게 막 합병하고 막 이래가지고 당시에 방시혁 대표가 그 BTS 멤버들한테 주문한 건 딱 하나였다고 하죠. 뭐 성공할 수 있는 걸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니들 하고 싶은 걸 해라. 하고 싶은 음악을 해라. 예. 그래서 솔직히 처음에는 국내에 있는 유명한 힙합 뮤지션들한테도 막 엄청난 디스를 많이 당합니다. 예. 니들 그게 랩이 뭐냐, 막 그렇게 실력도 형편없는데 니들이 랩을 한다 그러냐, 막 이런 식의 그 비아냥도 듣고 심지어는 그게 막 기사로도 막 나오고 그래가지고 뭐 방시혁 대표가 화가 나서 뭐 그 힙합 뮤지션 뭐 찾아가고 막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뭐 지금 생각해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그 정도였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친구들이 성장하는 과정을 특히 이제 트위터라든지 유튜브, 인스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매일매일 이제 뭐 그 팬들이랑 소통을 했거든요. 그게 하나하나 쌓이는 과정을 이 팬들은 지켜본 거예요, 실시간.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그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지금 현재 보시면 이게 한 6곡 정도가 지금 현재 그 1위를 한 노래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중에서도 가장 의미가 있는 게 이 버터라는 노래가 10주, 뭐 10주 연속으로는 아니고 한 번 쉬었다가 또 뭐 2주인가 해가지고 통합해서 한 10주 정도를 했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래는 뭐 올해 이제 그래미상을 받았어야 되는데 뭐 그래미상도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유택의 자본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 백인들의 그 시각에서 많이 또 되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인 조직이에요. 뭐 어찌됐든 2020년, 21년 어떻게 보면 코로나 팬데믹이 가장 그 극심할 때 BTS의 인기는 역사적으로 가장 그 정점에 있었다. 물론 이제 그 다음 달에 아마 다음 주인가 다다음 주에 제가 알기로는 BTS가 신곡을 발표하는데 그때 이제 어떤 노래를 들고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또 현상들이 또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뭐 BTS의 성공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거는 이 팬클럽인 아미라고 하는 그 조직을 뭐 조직이라고 해야 되나 커뮤니티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방탄소년단이었기 때문에 뭐 그 어떻게 보면은 뭐 군대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또 아미라고 하는 용어가 잘 맞아떨어졌다고 할 수 있고요. 물론 이제 이 긴 명칭은 추후에 아마 끼워 넣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네이밍인데 어찌됐든 그렇고 요게 이제 초창기 아미 그 로고고요. 지금 현재는 이제는 그 빅히트 그 회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예, 그 팬클럽은 이제 여기서 회사에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로고를 새로 정비를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아미라고 하는 그 명칭과 이 그룹 아니 커뮤니티와 관련해 가지고는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이 친구들이 왜 이 BTS의 음악을 좋아하게 됐느냐? 심지어는 그 아미라고 하는 전 세계적인 팬덤 커뮤니티를 형성하게 됐느냐? 이제 뭐 아시겠지만 요 가사를 보시면 보통 요 연령대에 있는 아이돌 그룹이 그 하는 노래의 내용들과 이 BTS가 했던 그 음악 활동의 노래 가사 내용들은 좀 달라요. 보면 어떻게 보면 나 자신에 대한 성찰, 어떻게 보면은 10대, 20대 요때 되게 좀 그 여러 가지 혼란을 많이 또 겪는 또 뭐 질풍노도의 시기이기도 하잖아요.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 당시에 미국에서 처음에 BTS 팬덤이 일어났을 당시에는 지금은 뭐 남녀노소 누구나 많이 좋아하는 그 그룹이 됐지만 처음에는 아시아인, 소수자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좀 차별적인 환경에 놓여 있는 그 층에서 먼저 이 팬덤 반응이 오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노래도 보면 나 자신을 뭐 사랑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뭐 그러다 보니까는 이 노래를 듣고 뭐 BTS는 사람들의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영감을 준다. 뭐 BTS가 내 인생에 들어오고 사랑에 대한 더 많은 걸 배우게 됐다. 이게 어떻게 보면 나 자신에 대한 긍정.
어떻게 보면은 이게 10대들이 주로 많이 좋아하는 10대에서 20대들이 많이 좋아하는 음악인데 뭐 저 같은 뭐 부모의 입장으로 봐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오히려 콘서트장에 막 데려다 주고 아까 보셨다시피 텐트 치고 이제 같이 이제 딸이랑 뭐 이렇게 예, 숙박을 이렇게 하면서 콘서트를 기다리고 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긍정의 힘을 발산을 했다.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식의 현상으로 해서 BTS가 굉장히 큰 인기를 얻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 BTS라고 하는 그룹을 만들어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라고 하는 그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작년에 하이브라고 하는 그 회사로 개편을 했어요. 개편했다기보다는 더 이제 큰 하이브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어서 그 자회사의 성격을 여러 회사들이 생기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빅히트 뮤직이라고 하는 레이블을 만들어서 BTS는 지금 빅히트 레이블이, 그러니까 빅히트 뮤직이라고 하는 레이블에 지금 소속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이브라고 하는 큰 조직에 지금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 이렇게 성장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올해가 정점입니다. 올해가. 왜 올해가 정점이고 이렇게 떨어지느냐?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역사적이라기보다는 이 BTS와 이 회사의 큰 고민이 좀 드리워져 있는데 군대를 가죠. 내년에 RM이 무조건 군대를 가야 됩니다. 이제 병역법이 한번 개정이 돼가지고 뭐 여러 가지 역할을 하면 30세까지 이제 그 연장을 하는 그 법안이 지금 통과가 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 아직까지는 활동을 하는데 내년에는 무조건 팀의 리더인 RM이라고 하는 그 친구가 군대를 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막 방정식이 너무 복잡해요. 한 명씩 보낼까? 두 명씩 보낼까? 한꺼번에 갈까? 이 사실은 이렇게까지 성공을 안 했으면 이 친구도 아마 한꺼번에 갔을 거예요. 가장 깔끔하고.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군대가 1년 6개월로 줄었기 때문에 뭐 어떻게 뭐 사전에 많이 찍어 놓고 뭐 많이 공 만들어 놓고 이게 조금씩 풀면은 1년 6개월 버틸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러기에는 그 덩치가 너무 커진 거예요. 이 회사 자체가. 그래서 뭐 이것 때문에 지금 구설수에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죠. 이 하이브의 그 어떻게 보면 그 뭐라 그러죠? 그 CCO라고 그러나 그 역할을 하는 분이 원래 넥슨 코리아에서 계셨던 분인데 그분이 지금 인터뷰 과정에서 뭐 이게 병역법 관련돼서 뭐 빨리 조속한 뭐 해결을 해줬으면 좋겠다 국회에서 막 이런 말 하고 이래가지고 원래는 그 전까지는 뭐 BTS는 군대 보내지 말아야 된다 막 이런 여론이 막 등등하다가 지금 현재는 무슨 얘기냐 무조건 보내야 된다 이래가지고 지금 뭐 난리가 난 상황이고 사실은 되게 시끌시끌해요 지금. BTS도 되게 골치가 아플 겁니다. 작년까지가 아마 BTS 멤버들은 가장 행복했을 시기고 회사가 이렇게 덩치가 커지면서 지금 많은 변화들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여기 하이브 계열사 현황을 보시면 쭉 알겠지만 너무 커졌어요. 합병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요. 여기 지금 뭐 빌리프 랩에 있는 멤버들 저희 학과 지금 다니고 있어요. 지금 여기 지금 여러 명들이 다니고 있는데 플레디스도 다니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회사가 너무 커졌어요. 심지어는 위버스 컴퍼니라고 해서 팬 플랫폼 운영, 그러니까 뭐 포탈 시스템 같은 걸 얘네가 좀 하려고 그러는데 여기 또 보시면 또 소스뮤직의 르 세라핌이라고 하는 그룹이 있는데 여기 멤버가 또 구설수에 올랐죠. 뭐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김가람 씨인가? 예, 학폭 논란. 예, 옛날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시절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왜냐하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는 팀이 딱 2개밖에 없었습니다. BTS랑 저기 TXT 그 뭐 투마로우 뭐 제가 이름이 길어가지고 매번 까먹는데 여기 팀이 있어요. 여기 뭐 BTS 다음으로 좀 밀어보려고 하는 꽤 인기가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런 상태고 여기서 또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게 이타카 홀딩스라고 하는 회사를 지금 100% 지분 인수를 해가지고 한 건데 이게 미국에 있는 그 굉장히 유명한 그 뮤직 그 비즈니스 회사고요. 저스틴 비버랑 아리아나 그란데가 여기 소속돼 있어요. 오히려 이쪽에서 같이 합치기를 더 많이 원해가지고 합친 상태예요. 결과적으로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덩치가 너무 커졌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타카 홀딩스는 어차피 지금 따로 돌아가고 있는 조직이고요. 나머지 부분에서의 절대적인 매출을 지금 BTS가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BTS가 2천억 번다면 나머지 멤버들 다 합쳐봐 200억이 안 돼. 매출이. 그러니까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고, 저는 사실은 뭐 지금 팬들의 입장은 지금 각양각색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꺼번에 갔다가 한꺼번에 왔으면 좋겠는데, 지금 회사에서 계획하고 있는 식으로 뭐 2명, 3명씩 쪼개면 2030년은 돼야 완전체를 지금 확인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2022년이잖아요. 8년 후에야 완전체를 지금 확인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한 거죠. 애매한 거죠. 최근에 그 싸이랑 여기 또 멤버 한 명이 그 싱글 한번 냈잖아요. 아, 그것도 제가 또 기억이 안 나는데 슈가 그 친구가 냈는데, 이렇게 뭐 별도의 유닛으로 이렇게 활동하는 게 한 번씩 다 테스트를 지금 해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의 반응이 올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좀 회사에서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할 겁니다. 인기는 있으나 완전체일 때랑 아닐 때랑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근데 지금 현재는 먹구름이 많이 껴있는 상태다. 하이브 자체만 놓고 봤을 때. 하지만 작년까지의 상황과 지금까지의 상황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세계 대중음악사에서 중요한 파트로 나중엔 다루어질 정도로 굉장히 그 유의미한 효과를 만들어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다음으로는 뭐 오징어 게임인데, 이거는 또 너무 잘 아실 테니까 그냥 막 그렇게 부연 설명을 많이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게 9월 17일 날 작년에 2021년에 이제 그 시작을 했거든요. 이게 한국에서는 추석 연휴 직전이었어요. 그래서 뭐 저도 볼 게 없어가지고 추석 연휴 때 쭉 봤었는데, 솔직히 이렇게 인기가 있을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이쪽에서 뭐 이제 공부를 하기도 하고 이제 이런 거 많이 보는 편이어가지고 제 입장에서는 별로 색다를 게 없거든요. 근데 확실히 돈을 많이 들인 티는 난다, 이 정도의 느낌이었는데, 이제 전 세계적인 그 사람들의 그 심리를 놓고 봤을 때는 이게 센세이션 했던 거죠. 왜냐하면 서구권에서 주로 많이 소비되던 콘텐츠의 내용과 한국에서 만들어진 오징어 게임의 내용이 굉장히 많이 달랐다는. 아마 감독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감독도 전 작품이 망해가지고 굉장히 위기 속에서 이 작품에 임했다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작품성 인정받았어요. 남한산성이라는 영화랑 그다음에 도가니. 그리고 이 황동혁 감독이, 오징어 게임의 황동혁 감독이 뭐 서울대를 나오시기도 했는데 굉장히 그 지적이세요. 어떻게 보면은 그 작품 안에서 보여지는 것들이 되게 그 여러 가지 사회 문제도 많이 다루시고, 근데 오징어 게임을 봤을 때는 이게 많은 걸 타협을 하셨구나, 이런 생각도 저는 했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러한 지점들이 더 폭발적인 반응을 만들어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뭐 이거 뭐 내용 아시겠지만 100이라니 456명이 456억의 상금을 놓고 이제 처절하게 서바이벌 게임을 펼치는 거 아닙니까? 뭐 음악도 공존 히트를 쳤고, 요 인형도 공존 히트를 쳤고요. 저희 집에 있어요, 인형이. 심지어는 물 건너 왔습니다. 국내에서는 안 팔고 중국에서 만들어서 팔더라고요. 저희 애가 좋아해서. 그래서 뭐 내용 다 아실 테니까 넘어가고요. 오징어 게임이 이게 이제 넷플릭스 내부 직원이 그 어떻게 보면은 밖으로 발설을 해가지고 알려졌는데, 정확하게 2,140만 달러의 제작비가 들었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거를 공표를 해가지고 그 직원을 해고당했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 넷플릭스에 가져다둔 이익이 얼마냐? 8억 9천억 달러. 뭐 뒤에 뭐 소수점이 더 붙기는 하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은 1조 원이 넘죠. 그러니까 한 2,140만 달러니까 아마 우리나라 돈 지금 환율로 따지면은 뭐 한 300억 정도 될라나요? 300억 정도 투자해가지고 1조를 벌었으니까 어마어마하게 번 거죠.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지금 기묘한 이야기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얼마 안 있어가지고 새로운 시즌이 또 시작이 돼요. 예. 근데 그게 회당 제작비가 1,200만 달러예요. 그러니까 그거 2편 만들 돈으로, 에피소드 2편 만들 돈으로 이걸 다 만든 거예요. 예. 그러고도 이제 남은 거죠. 뭐 어찌됐든 뭐 이런 식이고.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다른 그 서구권이라든지 다른 나라에서는 좀처럼 다루지 않는 어려운 주제들을 다루는 거예요. 사회, 뭐 양극단화된, 뭐 양극화된 사회, 뭐 노동환경, 뭐 열악한 노동환경, 탈북자, 이주노동자, 빈곤. 어떻게 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열해가지고 작품이 성공할 수 있을까? 미국에서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런 식의 내용이 이 작품에 녹여져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서구의 메이저 자본이 만들어내는 그런 작품들하고는 굉장히 다르고, 이건 아마 헐리우드에서 이러한 뭐 시놉시스라든지 대본을 이제 들이밀면은 야, 이거 누가 좋아해? 그러면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리젝이 됐을 법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오히려 이러한 사실적인 그 연결고리들을 이게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가지고 그게 재미와 긴장도를 높이는 전개를 보여주고 있다. 네. 그래서 존 듀이라고 하는 미국의 그 철학자이자 뭐 굉장히 유명하신 사상가가 있는데, 이분의 뭐 2005년도에 뭐 쓰신 뭐 책에 이런 내용도 나와요. 현실 사회와 개인의 욕구 달성 간의 상호관계에 근거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예술에 대한 미적 감수성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현실 사회랑 유리된 게 아니라 현실 사회랑 상호작용, 소통을 하면서 그 안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미적 감수성이 어떻게 보면 대중들을 움직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이게 어떻게 보면 당시에 코로나 팬데믹이랑 절묘하게 엮여지면서 우울하고 그런데 시간은 많고 그래서 그러다가 보니까는 보게 됐는데 막 우울한 생각이 들면서도 나름 또 대리만족도 되면서, 어찌됐든 이건 뭐 스포가 아니겠죠. 여러분도 다 봤을 거니까. 주인공이 1등에서 다 돈을 먹잖아요. 예. 저 같으면 시즌2가 안 나오게끔 행동했을 건데, 시즌2가 이제 나올 것 같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미학적 관점이라고 하는 것도 이 사회와의 소통이 어느 정도 원하느냐에 따라 되게 달라질 수가 있어요. 사회에서 원하는 만큼 원하는 주제로 이렇게 주고받아야 특히나 대중문화에서는 유의미한 그 결과들을 만들어내거든요. 사실상 BTS가 인기를 얻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도 그 당시에 그 나이대에 그 고민하는 지점, 그리고 방황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사안, 이런 것들이 엮여지면서 이제 그 일종의 그 팬덤 현상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오징어 게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어찌됐든 이게 뭐 17일 만에 1억 1,100만 유로 가입자들이 시청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네,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아마 넷플릭스의 모든 콘텐츠를 통틀어가 역대 최초 1억 가구 시청 돌파 기록이랍니다. 예, 오징어 게임. 여기 이제 보이시죠? 브리저튼이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한 또 시리즈가 있는데, 요게 또 해당 제작비가 200억 가까이 돼요. 이게. 그러니까 뭐 류팡도 굉장히 비싸고요. 위쳐가 아마 제일 비쌀 겁니다. 제가 알기로. 제작비가. 이거 게임으로 유명한 작품이죠. 그리고 뭐 5위에 있는 이 작품도 굉장히 인기가 많은 작품이고. 어찌됐든 굉장히 많은 그 효과들을 만들어냈고, 넷플릭스도 깜짝 놀랐다고 해요. 이 정도 인기를 얻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사실은 이게 그 아시아 쪽에서는 좀 장사가 좀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 결과적으로는 놀라운 상황을 만들어냈고요. 예. 그래서 보시면 이게 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 오징어 게임과 관련된 뭐 키워드를 뭐 검색을 한 결과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현재 넷플릭스에서 이제 계속 1위를 이제 하고 있다는, 이게 보면은 9월 17일 날 이제 그 시작을 했는데 서비스를 이 기간까지 계속 1위를 하고 있다라는 거, 그걸 통해서 이 작품이 어느 정도의 파급력이 있었는지를 저희가 이런 수치들로 확인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주가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물론 넷플릭스의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빠졌죠. 예, 어마어마하게 빠졌습니다. 지금 현재. 그거 아마 더 빠질 겁니다. 근데 제가 장담컨대 다른 OTT 서비스 중에서 만약에 끝까지 살아남는다면 넷플릭스만 살아남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여러 가지 의미에서,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은 굉장히 많이 빠져 있지만, 근데 이것도 되게 놀라운 거예요. 작품 하나가 그 히트를 쳤다고 이렇게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한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뭐 디즈니사에서 뭐 어베전스 게임 같은 작품이 엄청나게 히트를 쳤다고 해도 이 정도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주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뭐 굉장히 유의미한 그 여러 가지 효과들을 만들어냈다라는 거.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오징어 게임도 그렇고 BTS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은 한국 사람들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이 감수성으로 만들어낸 작품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 사람들은 절대 이러한 식으로 만들어내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한국인들의 뭐 기질도 어느 정도 작동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는 좀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보통 뭐 미국의 할리우드가 가장 어떻게 보면 상업적인 영화의 최정점에 있는 그 현장이니까요. 거기서 만들어지고 거기서 메가히트를 한다라고 하는 소위 그 블록버스터 작품들을 보시면 조금 허무맹랑하잖아요. 물론 이제 그 뭐 현실적인 여러 가지 요소들도 가미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떻게 보면 뭐 그 사람들이 뭐 슈트 입고 뭐 날아다니고, 예? 아니면 헬멧 쓰고 날아다니고 뭐 이러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현실하고는 좀 다른 세상에 사는 이들이 만들어내는 이야기라고 한다면 그런 거가 꿈과 희망을 뭐 심어준다라고 보통 생각을 많이 하죠. 미국 그런 엔터테인먼트 쪽에서는. 근데 한국은 안 그래. 한국은 너무 동떨어지면 야 저게 말이 돼? 이런 식으로 오히려 작품이 폄하가 되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강박관념이 또 이 그 창작자들한테도 각인이 돼 있어요. 예. 저 스스로도 그래요. 저도 예전에 뭐 이런 습작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뭐 독립 뭐 작품들, 뭐 저도 이제 좀 옛날에 배워볼 때 이런 좀 소소한 규모의 그런 작품들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 항상 고민하는 게 그런 거였어요. 이게 말이 돼? 예. 근데 이게 굉장히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할리우드에서는 안 그렇거든요. 말이 안 되면 말이 되게끔 보여주면 되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항상 현실과 이게 좀 밀접한 관계까지는 아니더라도 연결고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에서 유행하는 드라마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재벌 3세 나오고 뭐 재벌 2세 나오고 뭐 이렇게 뭐 사랑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보면은 굉장히 그 당대의 사회 현실과 굉장히 밀접히 닿아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한국 작품들과 외국 작품들의 차이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나라 방금 말씀드렸던 그 대목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사회 현실이라든지 이런 거를 작품 안에 반영을 시킵니다. 문제는 재미가 없어요. 예. 제가 벨기에에 굉장히 좋아하는 감독님들이 있는데 다르덴 형제라고 하는 감독님들이 있어요. 저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모든 영화를 통틀어서 그분들은 그 뭐라고 해야 성직자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작품 내용이 그래요. 근데 저는 굉장히 재밌지만 저는 이제 공부를 그런 쪽으로 하는 사람이라 일반 사람들 보기에는 너무 지루하죠. 예. 왜냐하면 리얼리티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는 심지어는 배우도 비전문 배우를 써요. 물론 연기는 잘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꽃미남들이 나와서 뭐 빈곤 문제, 뭐 이주노동자 문제 이런 걸 얘기를 해요. 이정재도 솔직히 지금은 많이 나이가 드셨지만 20년 전, 30년 전에는 꽃미남 그 족보에 올라가시는 분이셨거든요. 근데 그런 겁니다. 그래서 뭐 한국 대중문화가 질적 변화가 있어요. 질적 변화가 있고 그 음악 같은 경우는 서태지 아이들 이전과 이후로 나뉘어져요. 한국의 대중음악사는. 네. 저는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 게 1992년 3월 26일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데뷔 연도가. 그리고 아마 그 다음 주인가 다다음 주인가에 그 특종 연애시대인가? 그 MBC 그
토요일 날 하는 그 무슨 그 연애 프로그램에 그 서태지 아이들이 첫 데뷔 무대를 갔습니다. 거기서 엄청난 호평을 받아요. 80점을 못 받아요. 그 세 명이 채점을 하시는데 뭐 정영록 씨도 계시고 뭐 임백천 씨가 그때 사회 보셨나? 어쨌든 뭐 유명하신 분들이 이렇게 하시는데 호평을 받아요. 뭐 가사가 뭐 잘 안 들어온다, 뭐 어쩐다 했는데 그리고 나서 한 달 후에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났죠. 그리고 그 1년 정도 안 돼가지고 그 이수만 씨가 H.O.T라고 하는 그룹을 데뷔시키면서 SM 엔터테인먼트를 이제 상립을 합니다. 그리고 뭐 JYP나 아니면 또 YG 이게 차례대로 이제 생기게 되죠. 그러면서 한국만의 그 아이돌 육성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돼요. 물론 이것도 일본에서 먼저 들어온 거기는 합니다만 일본하고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갑니다. 네, 일본하고. 뭐 그 얘기를 하다 보면 또 길어지기 때문에 어찌됐든 이러한 바탕 속에서 BTS라고 하는 그룹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장기적으로 투자한다라는 관점, 안목. 그러니까 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방시혁 대표가 이제 런칭을 한 건데 방시혁 대표가 원래 JYP에 있었거든요. JYP의 프로듀서로 있다가 이제 독립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음악을 이 친구들을 통해 BTS를 통해 가지고 이제 펼쳐보려고 했던 거죠. 어찌됐든 뭐 아까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4년, 5년을 투자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이 데뷔하기 전까지 따지면 거의 한 7, 8년, 10년 정도의 기간을 그냥 계속 투자만 한 겁니다. 네. 회수는 솔직히 2017년도부터 회수를 하기 시작을 했을 거예요. 그 돈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다른 나라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상황이에요. 미국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완성된 그 뮤지션들을 매니지먼팅 해주는 게 기획사의 그런 역할이에요. 우리 한국하고는 좀 많이 다르거든요. 예,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뭐, 그 영상 콘텐츠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기생충이라고 하는 게 서구의 제도권의 문화 권력을 쥐고 있는 엘리트들의 관심을 받고 화제가 된 것이지만, 이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건 일반 대중이 미디어 자본과 결합을 해서 만들어낸 결과라는 점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만, 자본주의의 어떻게 보면 미덕 중에 하나가 그 인간의 욕망을 끊임없이 자극시키고 그 욕망을 통해 가지고 그 부를 축적하게 되고 이게 선순환되게끔 하는 시스템이잖아요. 물론 그 과정에 여러 가지 또 불합리하고 불평부당한 일들도 많이 벌어집니다만 어떻게 보면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게 넷플릭스라고 하는 거대 미디어 자본과 한국의 이런 창작자들의 열정 그리고 이런 시스템 이런 지금까지의 그런 노하우들이 결합돼 가지고 만들어낸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사회 구조랑 맞닿아 있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한국 대중문화 위상과 질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건. 예전하고 확실히 달라요. 이게 뭐 소위 말하는 국뽕 이런 의미가 아니라 실제로 외국 사람들을 만나거나 그러면 4, 5년 전하고 지금 만났을 때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일단 물어보는 주제 자체가 다릅니다. 예전과 지금. 예전에는 뭐 니네 뭐 김치 맨날 먹니 막 이런 거였는데 요즘에는 진짜 그랬어요. 제가 4, 5년 전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15년 전, 10년 전에 미국에서 온 교포애랑 친해졌었는데 그 뭐 지금은 저기 의사로 활동하고 있어요. 미국에서. 그 친구가 와서 저한테 제일 먼저 물어본 게 이제 미국에서 살았으니까 한국에서도 뭐 이제 음식 같은 거 매일 먹냐 뭐 그런 질문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뭐 만나면 뭐 저보다도 더 많이 알아요. 뭐 보이밴드 그룹 뭐 이름.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마무리를 하자면 작년 10월 달에 CSIS 이게 미국의 전략국제 문제연구소라는 데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단체 중에 하나인데 미국의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전략을 수립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에요. 여기에 이제 조지프 나이라고 하는 이 분이 계시는데 한국에도 권력의 이동이라는 책이랑 뭐 소프트 파워라는 책으로 되게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한국 대중문화를 꼭 집어가지고 소프트 파워를 획득했다라고 이제 아예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이 소프트 파워를 획득한 나라가 거의 없는데
어떻게 보면은 아시아 변방에 머물러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이 한국에서 이 소프트 파워를 가지게 되었다.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일종의 이게 문화 권력이거든요. 예. 여러분들이 이제 들으시는 여기 여러분들 들으시는 분들은 아니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돈 잘 벌고 그래서 뭐 그럴 수 있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미국을 제외하고 한국처럼 대중문화 전반에 걸쳐 가지고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내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예. 그리고 앞으로도 만들어지기가 힘든 상황이에요. 여러 가지. 그래서 이제 이 분이 말한 거를 더 주목을 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뭐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미국의 엔터테인먼트 산업만큼 여러 분야에 걸쳐 성공한 사례가 없었고 일부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던 경우는 있었죠. 예를 들면 영국. 뭐 영국은 작품을 얘기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서 비틀즈, 해리포터 이 두 개 가지고 계속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파생 상품이라든지 산업적인 지용도를 유지하고 만들어내고 있어요. 비틀즈를 통해 가지고 지금 현재 알고 있는 브리티시 팝이라고 하는 일종의 유형을 만들어냈고 일종의 지분을 획득을 했죠. 물론 옛날 같지는 않아요. 해리포터를 통해 가지고 뭐 판타지 문학 자체를 그 선도하는 나라로 각광을 받고 있죠. 물론 해리포터 이전에 반지의 제왕이라는 작품도 있지만 뭐 일본 같은 경우는 만화 애니메이션. 하지만 일본의 만화 애니메이션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주류 문화가 아니라 서브컬처로서 이 전 세계적으로 작동했다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매니아 시장에서만 소구되는. 네?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누베르바그 시대의 영화들, 뭐 장리꼬다르라든지 뭐 프랑스와 트리포 이런 사람들, 뭐 60년대, 70년대거든요. 네. 지금 뭐 프랑스 영화 뭐 대단하다고 생각 안 하잖아요. 근데 한국은 솔직히 말씀드려도 제가 오늘 뭐 음악이랑 영화, 뭐 드라마 이 얘기만 했지만 K컬처라고 이렇게 명명이 될 정도로 다방면에 걸쳐가지고 유의미한 현상들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앞으로의 이런 흐름을 잘 이어간다면 K컬처라고 하는 브랜드로 엔터테인먼트 산업 분야에서 아시아의 미국으로 불릴 수도 있을 정도의 산업적 성과와 위상을 보여줄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저는 이게 뭐 미국을 뭐 추종한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미국이 갖고 있는 문화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의 그 위상과 절대적인 지분을 생각했을 때 그걸 이제 비유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아시아의 미국이 될 수도 있다. 아시아의 헐리우드가 될 수 있다. 이거는 저만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오히려 저기 미국 쪽에서 활동하시는 이런 비즈니스 쪽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그러한 그 나라로 좀 선정을 하고 대대적인 투자를 지금 다각도로 하고 있어요. 한국을 놓고. 그리고 넷플릭스라고 하는 그 글로벌 회사에서도 그 아시아 쪽 그 콘텐츠 담당자가 한국 사람이에요. 물론 그 아시아 지사가 싱가포르에 있지만 작년에 그 굉장히 어마어마한 규모로 여기 일산 고양시에 있는 데다가 넷플릭스가 그 스튜디오 뭐 이런 장소를 지금 그 건설을 해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아예 뛰어들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아마 지금 돌아가고 있을 겁니다. 몇 개 작품들이. 그럴 정도로.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이게 뭐 우리나라가 뭐 너무 잘났다 뭐 이런 내용이 아니라 한국은 전 세계 위치에서 봐서도 굉장히 독특한 지점이 있어요. 뭐 이걸 사실은 좀 제가 원래 이게 논문 내용 제가 썼던 논문 내용 중에 그 일부를 지금 발췌한 거라 좀 그럴 수는 있습니다만 이게 대중문화가 꽃을 피우려면 두 가지 조건이 전제가 돼요. 그 어떻게 보면 제도적인 조건이 필요한데 하나는 자본주의, 하나는 민주주의. 근데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보면은 제대로 그래도 작동시키고 있는 나라가 한국이라는 나라라는 거죠. 뭐 아시아에서는 거의 유일하다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뭐 앞으로도 물론 여러 가지 부침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BTS 모회사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만 뭐 한 10년 정도만 더 어떻게 이 상태로 유지를 한다면 정말 유의미한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제가 시간을 제대로 맞췄는지 모르겠는데 여기까지 해서
일단은 제 오늘 준비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혹시라도 궁금하신 거나 질문 사항 있으시면 예, 말씀을 해주시면 예. 제가 질문 드려도 될까요? 예, 예. 사실은 굉장히 민감한 문제가 이제 군대 문제인데 예, 예, 예. 그 부분에서 사실 운동선수에 대한 어떤 군사정권 시절에 어떤 그렇죠. 일종의 혜택으로 해서 그렇죠. 시작이 됐지만 예. 일반 K컬처라고 담당하고 근데 민감 외교적인 측면에서는 엄청난 예, 역할을 그렇죠. 하고 있는데 예. 이것에 대해서 교수님의 생각 아, 그리고 이것의 해결의 지점에서 분명히 저는 정성적인 부분도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근데 이게 참 딜레마예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일리 있고 필요도 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운동선수 분들은 확실한 결과물이 있거든요. 전향적으로 예, 정말 그러니까 이게 시비의 여지를 만들지 않으려면 그런 게 필요하고 물론 또 지금 현재 또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운동선수도 박탈을 하자, 아니, 그걸 없애자 그런 여론이 굉장히 심해요. 이런 상황에서 BTS만이 그나마 우호적인 여론을 만들어내고 있었는데 이제 거기 이제 그 회사의 그 대표를 맡고 계시는 그런 분이 어떻게 보면 좀 조바심이 났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그쵸. 저는 상상할 수 없는 돈이 이 BTS가 군대를 가느냐 마느냐 이거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거든요. 1, 2조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진짜 실제로. 예, 그러니 얼마나 고민이 많이 되시겠어요. 거기다가 그전에도 이러한 그 재정적인 부분을 많이 다루셨던 분인데 제가 알기로는 넥슨 쪽에서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방시혁 그 대표하고는 좀 그 다를 거예요. 이 여러 가지 마인드가. 오히려 방시혁 대표는 갔다 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길게 본다면 이게 BTS만 놓고 봤을 때 이 친구들을 위해서라면 솔직히 제 의견은 한꺼번에 갔다 오는 걸 추천하죠. 돈 같은 거 다 떠나서. 예, 깔끔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거 가지고 지적받을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싸이만 하더라도 군대를 3번인가 갔다 와서 물론 자유한 건 아니지만 군대 문제 가지고는 뭐 완전히 자유롭잖아요. 근데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뭐 앞으로도 아마 제가 죽을 때까지는 계속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군대 문제를 뭐 이게 상식적인 선에서 해결이 안 한 상태에서 뭐 이런 활동을 하거나 이러면은 제약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네, 제약이 있을 겁니다. 운동선수하고 다르죠. 운동선수도 없애자는 의견이 되게 많고 그게 운동선수도 좀 그러면 안 되는데 월드컵 4강 때 다 면제시켜줬잖아요. 그 어떻게 보면 그때도 되게 말이 많았어요. 근데 그렇게 유사한 사례로 BTS를 해주고 싶었는데 또 BTS한테 해줄 수가 없거든요. 그럼 BTS를 그러면 해주는 근거가 뭐냐 이렇게 하면은 빌보드에서 1위 하지 않았냐라고 하는데 야 빌보드는 저기 남의 나라 그 상업 차트인데 그거 1위 한 거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맞느냐 뭐 감론을박하다 보면은 이게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의 결론은 갔다 오는 게 낫다. 우리 스티브 유는 아직도 입국을 못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분은 사실은 간다고 너무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당시에 제가 너무 생생히 기억하는 게 정말 해병대 가겠다고 그랬던 분이거든요. 예, 해병대를 간다 그랬던 분이에요. 근데 뭐 그러시기 때문에 이 논란은 뭐 운동선수 뭐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분들 제외하고는 자유로울 수가 없을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는 뭐 저는 이제 팬의 입장으로 한꺼번에 갔다 오는 게 빨리 볼 수 있으니까 8년을 어떻게 기다립니까? 근데 어쨌든 이쪽 회사에서는 뭐 지금 그렇게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다. 아직까지는 뭐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거의 쉬는 시간 이제 다 마무리된 것 같은데 이번 시간에는 제가 누군가를 소개해야 되는데 제가 저를 소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두 번째 시간은
신뢰받는 리더의 설득이라는 키워드인데요. 사실 뭐 요즘에 뭐 협업이라든가 뭐 소통, 기업에서 이제 워낙 그런 내용들 가지고 이제 고민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뭐 관련해서 사실 뭐 4월에 나온 책 제목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뭐 관련돼서 한 40여 분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뭐 저는 뭐 4월 포럼 때도 이렇게 말씀 좀 드렸었는데 뭐 학회, 기업교육학회에서 이제 홍보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요. 원래 이제 제 소개 잠깐 드리면 저는 이제 전설에 돌았던 전염병이 있죠. 뭐 그 아실 거예요. 신종플루라고 거기 떼돈을 벌었죠. 신종플루 유일한 치료제가 뭡니까? 우리 앞에 계신 선생님 혹시 기억나시나요? 신종플루. 놀랍게도 그 신종플루 이전에 그 10년 전에 돌았던 전염병이 뭡니까? 이렇게 기업에서 좀 많이 물어보거든요. 10년 전에 돌았던 전염병. 뭐라고 답변하냐면 뭐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 가장 충격적인 답변이 흑사병 아니냐 그래가지고 와 진짜 강의 중간에 때려버리려고 그랬어요 진짜. 중세 시대도 아니고 그쵸? 예, 10년 전에 사스 제일 많이 나오고 뭐 천연두, 홍역 뭐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애들이 많이 죽었던 이제 신종플루죠. 신종플루 유일한 치료가 이제 타미플루라는 약이었어요. 타미플루 만들던 회사는 어디였을까? 이걸 또 여쭤봤더니 또 정군당 아니냐, 또 녹십장 막 계시는데 그 회사가 이제 로슈라는 제약회사에 돈을 갈고리 긁어 모았습니다. 이 되게 안타까운 얘기 하나 드릴까요? 전염병이 터지면 모든 사람 다 괴로울 것 같죠. 예, 유독 한 업종이 대박이 터집니다. 대표적인 게 어디 제약회사죠. 신종플루 때문에 타미플루 대박을 쳤어요. 어떤 결과물이 나왔는지 아세요? 로슈가 그때 당시에 글로벌한 스위스계 제약회사인데 한 100위밖에 있었어요. 뭐 아무리 잘했다 하더라도 100위박. 근데 신종플루 딱 하나 터지고 타미플루가 대박이 터지면서 15위권에 들어갔습니다. 놀랍죠? 얼마나 많이 팔아먹었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또 안타까운 얘기 하나 드릴까요? 코로나 때문에 대박 난 회사가 어딜까? 다 힘들었나요? 엄청나게 다 힘들었나요? 제약업종은 대박이 터졌는데 대표적으로 대박 난 업체. 코로나, 백신이겠죠? 예, 백신으로 대박 난 업체. 예. 그렇죠. 뭐 모든 사람들이 웬만하면 아는 부분이죠. 예, 화이자죠, 화이자. 화이자가 원래는 한 50위권인가 60위권밖에 안 되는데 이번에 10위권으로 올라섰습니다. 좀 씁쓸하지 않나요? 그렇죠. 아까 우리 바로 앞전 시간에 저는 붕괴를 했는데 오징어 게임이 잘 돼서 와 너무 좋다 했는데 1조 이상을 넷플릭스가 가져간 거에서 열받는데 전염병이 터졌는데 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화이자는 대박이 터졌다. 어쨌든 좀 마음이 아픈 부분입니다. 어쨌든 제가 이제 그래서 이제 제약회사에서 그때 알았어요. 야 이게 엄청나게 많이 남는 제약업종이 많이 남는구나. 이때 이제 뭐 이제 메디컬 담당을 하다가 이제 제 선배가 꼬드겨가지고 본의 아니게 이제 노조 대표자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노조 대표자를 하면 아시겠죠? 뭐 협상도 해야 되고 설득도 해야 되고. 근데 제가 그때 처절하게 경험했던 게 뭐냐면 스킬은 개나 줘버려. 스킬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막 스킬, 화법, 화술 개나 줘버려. 제가 볼 땐 신뢰가 되지 않으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앞에 계신 선생님들과 제가 신뢰관계가 이제 막 쌓아 나온 과정인데 완전 불신이야. 그럼 강의도 들어오지도 않겠죠. 그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책 제목도 그렇지만 이때 제가 처절하게 경험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프로댕댕 뭐 대우증권 미래에셋 갔다가 이렇게 쭉 같이 일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또 증권회사 있었으니까 우리 또 이렇게 선생님들도 호응 잘해주시면 오프라인, 온라인은 안 되겠지만 오프라인으로 계신 분들은 투자와 관련된 또 리액션 잘해주시면 나 주식 투자하고 있다 손 들어보세요. 코인 하고 있다 손 들어보세요. 코인 하니까 눈가에 눈물이 촉촉히 맺혀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증권회사에 제가 있으면서 충격적인 하나 드리면 증권사의 지점장이 2분의 1이 증권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놀라운 얘기죠. 예. 그러니까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예요. 사실 얼마 전에 또 루나 이렇게 터지고 나서도 느끼는 거지만 상당히 모럴 해저드라고 하죠. 도덕적 해이가 너무 많아요. 금융 쪽은. 요거는 이제 4년 전, 5년 전 주로 이제 냈던 책들이 있고 요게 이제 4월에 나왔던 책이에요. 예. 교보문고 아시죠? 교보문고. 난리 났었어요. 예. 서로 안 사가겠다고. 완전 짜증나는 거죠. 대박 날 줄 알았는데 갔더니 딱 두 권 비치돼 있고 교보문고가 협조를 잘 안 해주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 책에서 또 주장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 합니다. 아무튼 뭐 기회와 형편이 되시면 한번 읽어봐 주세요. 한번 도와주세요. 자 오늘 시작을 요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책의 프롤로그인데 그 첫 장은 제 책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핵심 키워드를 딱 세 가지로 말씀을 좀 드렸어요. 첫 번째 뭐냐면 메시지보다 메신저다. 이거 말장난 같은데 메시지보다 메신저다.
두 번째, 리더십보다 리더다. 세 번째, 기술보다 태도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무 내용에 너무 천착되지 마라. 중요한 건 그 말을 하는, 그걸 전달하는 메신저가 훨씬 더 중요하다. 그죠? 두 번째는 리더십보다, 스킬보다 결국 리더의 자세와 태도가 중요하다. 뭐 이런 키워드입니다. 자, 혹시 영화 미나리 보신 분? 영화 미나리. 한 분밖에 안 계시네요. 진짜 독한 분들만 오셨네요. 예. 영화 미나리. 제 이제 책의 첫 장이 이제 미나리 얘기로 시작을 하는데, 제가 윤여정 배우를 너무 좋아해요. 우리가 바로 앞전에 했던 송 교수님 강의 들으면서 너무 제가 흥미로웠던 게, 사실은 그 제 주변 지인분들 중에 영화 뭐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연극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윤여정 배우를 굉장히 좋아하다 보니까 당연히 미나리 영화를 봤죠. 미나리가 영화 왜 잘 됐을까요? 이게 제 전문가 앞에서 이게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만, 미나리 영화로 인해서 윤여정 배우가 상당히 놀라운 상도 수상하고, 그렇죠? 왜 잘 됐을까요? 영화가. 제가 그거를 설득을 또 이렇게 인용하는 데 있어서 키워드를 잡아봤는데, 뭐냐면 영화 스토리가 굉장히 일반적인 보편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한 얘기가 아니에요. 오징어 게임같이 특별한 얘기가 아니야. 그죠? 그건 있음직한 내용이라기보다는 뭔가 우리 시대상을 반영했다 그러면, 이 미나리는 누구라도 겪었던 우리 이민 사회를 그대로 했던 영화 스토리의 보편성. 두 번째가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게 이 진정성입니다. 그래서 저는 리더가 구성원을 설득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이 뭘까라고 한다면, 전 기업에서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건 바로 신뢰할 수 있는 정직함이다. 그래서 간단하게 줄이면 최고의 설득은 뭐다? 네, 그렇죠. 신뢰인데 이제 신뢰할 수 있는 정직함이다. 네, 저는 이렇게 주장. 그래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최고의 정직이 최고의 설득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더군다나 지금 같은 세상에서는 아시겠지만 말 한마디 잘못하면 바로 네티즌들의 활약이 뭐 보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절대 거짓말하지 말고 절대 속일 수 있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요즘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그렇죠? 상당히 실수가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옛날엔 그냥 넘어갔어. 그죠? 옛날 넘어갈 수 있어. 근데 지금은요. 기록물이 다 영상에 떠 있거나 페이스북, 트위터, SNS에 떠 있으니까 요거 캡처를 딱 떠가지고 너 거짓말이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지금 제가 봤을 때 아주 큰 후보자 한 명이 위기에 걸렸어요. 제가 알기로는. 뭐 근데 어쨌든 신뢰할 수 있는 정직함, 요건 말씀을 좀 드리면서 우리 요거 설득을 한 발짝 더 들어볼까요? 이 뇌과학으로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좌뇌는 뭘 담당할까요? 인간의 좌뇌. 우리 앞에 계신 우리 선생님들이 뛰어나실 거예요. 이 좌뇌가 뛰어납니다. 좌뇌는 뭘 담당하냐면 이렇게 수치적이고 계량적이고 뭐 이렇게 논리적인 걸 담당해요. 그럼 인간의 우뇌는 뭘 담당할까요? 뭐 당연히 반대겠지. 뭐죠? 감성, 감정, 느낌, 울음, 웃음. 근데 놀랍게도 최종적으로 사람이 설득이 될 때는 인간의 좌뇌는 판단하지만 인간의 우뇌가 결단한다는 얘기예요. 자, 정리해 볼게요. 인간의 좌뇌는 막 이거를 논리적으로 판단해. 근데 결정을 딱 할 때는 놀랍게도 우뇌로 딱 결정을 해.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판단하지만 감정적으로 결단하더라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뭘까? 우리 앞에 계신 분들 좀 나이가 어린 연배, 우리 뒤에 계신 분들은 아시겠죠? 대표적인 예가 뭘까? 좌뇌로 판단하지만 우뇌로 결단하는 대표적인 결혼이잖아요. 결혼이잖아. 좌뇌는 아니야, 절대 이놈은. 절대 이놈은 아니야. 근데 우뇌가 왠지 얘야, 내가 아니면 못 구해줄 것 같아. 왠지 이놈은 내가 연민이 막 올라오는 거야. 특히 여성분들이 그런 실수를 많이 범하죠. 안타까운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심지어 막 때린다. 그리고 막 돈도 꿔가서 안 갚어. 근데 이놈을 위해서 헌신의 마음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결혼한 여자분 왜 그럴까요? 여자는 좌뇌형일까요? 우뇌형일까요? 남자는 대부분 다 좌뇌형이에요. 잘 보세요. 남자는요 굉장히 기계적이고 순차적이고 논리적인 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숫자를 되게 좋아해요. 근데 여성들은 어떨 것 같아요? 자, 우리 드라마 아줌마들이 많이, 어머니들이 많이 볼까요? 아버지들이 많이 볼까요? 엄마가 또 본 거 또 보잖아. 왜 또 봐? 여성분들은 우뇌가 굉장히 많아. 그래서 어찌 보면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그래서 요 얘기 드릴게요. 넛지라는 책 혹시 읽어보신 분 계시나요? 넛지. 넛지. 책 넛지. 또 책 얘기 나오니까 안생 많이 안 좋아하시는데 그 넛지가 책 제목이기도 하고 이 리처드 세일러 교수가 이걸로 노벨 수상을 받았어요. 이게 뭐냐면
사람을 설득하는데 놀랍게도 생각보다 인간이 멍청하다라는 거예요. 이 너찌가 뭐냐면 이렇게 툭 찌르기, 툭 찌르기. 그러니까 아주 너무 좀 비근한 예로 말씀을 드리면 남자들이 화장실에 가면 우리 여성분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남자들이 자꾸 소변을 놓을 때 이렇게 흘려요. 그래서 이거를 안 흘리게끔 해갖고 그 소변기 가운데다 팔을 하나 붙여놔. 이게 너찌 기법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왜 거기다 붙일까요? 하는데 남자들이 그걸 딱 붙이는 순간 그걸 어떻게든 떨어뜨리려고 이런 어떤 그 공격적인 본능을 일으키는 거예요. 아, 놀랍죠. 그래서 핵심은 이제 뭐 책의 내용을 간단하게 추정을 해드리면 그래서 우뇌를 자꾸 자극해야 된다는 거예요. 딱 결정을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자, 예시를 제가 또 이렇게 책에다 들었는데 혹시 프랑스 파리 가보신 분 계십니까? 프랑스 파리. 한국을 오! 프랑스 파리 많이 가보셨네. 와, 이게 유학 놀랍네요. 앞에 계신 분들은 한국을 사랑하시고 서울을 특히 사랑하시고 그죠? 그 프랑스 파리에 미라보라는 이 다리가 있답니다. 근데 1900년대 거기에 이제 장님께서 이렇게 국원 행위를 하고 계셨어요. 근데 국어를 하는데 보통 이렇게 써놓죠. 도와주세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장님입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어떤 신사분이 지나가다가 약간 이렇게 넛지를 했던 시스터즈 세일러 교수처럼 이렇게 설득을 잘 하시는 분이셨나 봐. 그래서 어르신 선생님 제가 좀 도와드려도 될까 했더니 뭘 팻말을 가져다가 글귀를 싹싹 고쳐요. 어떤 글귀를 싹싹 고쳐가지고 자 이거를 앞에다 놓으시면 아마 좀 괜찮으실 겁니다. 수입이. 그리고 일주일이 딱 지나서 갔어요. 다시 그 신사분이. 그래서 어떠십니까? 했더니 너무너무 고마워하면서 도대체 어떤 글귀를 써놨기 때문에 어떤 글귀를 써놔서 이렇게 잘 됐을까요? 자 물어봤습니다. 자 과연 어떤 글귀를 써놨을까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장님입니다. 이런 글귀를 싹싹 지우고 다음과 같은 글을 써놨습니다. 표정이 그래도 돈을 안 내겠다 뭐 이런 표정이신데 자 봄은 오는데 저는 그 봄을 볼 수가 없어요. 자 이거 좌뇌를 자극한 겁니까? 우뇌를 자극한 겁니까? 우뇌를 자극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좌뇌적으로 판단하고 결단할 것 같지만 굉장히 우뇌적인 부분을 자극을 했을 때 마지막에 딱 결정을 하더라는 겁니다. 딱 구매를 어떤 선택을 딱 하더라는 거죠. 자, 운해 테스트, 잔해형 테스트 해볼까요? 제가 이거 박사과정 들어가서 제일 먼저 했던 건 아닌데 두 번째 교시에 제 지도 교수님이 보여줬던 거예요. 너무 놀랍습니다. 자, 한번 봐주세요. 여자분이 돌고 있어요. 한쪽 방을 돌고 있습니다. 다 돌고 있죠, 그죠? 자, 근데 놀랍게도 어떤 분은 계속 오른쪽으로 돌아. 시계 방향으로 돌아. 근데 놀라운 건 어떤 분은 또 계속 왼쪽 방향으로 돌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 자, 여기서 우리 주문을 할 수 없으니까 우리 주변에 계신 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오른쪽으로 여자분이 계속 돌고 있다.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다. 한번 손 들어주세요.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다. 오, 그렇군요. 아니다. 무슨 소리냐.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고 있다. 손 들어보세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고 있다. 네. 시계 반대. 둘 다 안 돌고 멈춰 있다? 그렇죠. 그럼 자, 세 가지로 나눠질 수 있겠네요. 자, 오른쪽으로 계속 돌고 있다. 무슨 소리냐? 오른쪽으로 계속 돈다. 시계 방향으로. 손 들어주세요. 그렇죠. 그렇죠. 이분들은 변화가 없죠. 그렇죠. 놀라운 얘기. 무슨 소리냐? 왼쪽 오른쪽 번갈아 가면서 돌고 있다. 그렇죠. 놀랍죠. 세 분. 무슨 소리냐? 세 번째. 왼쪽으로 계속 시계 방향 반대 방향 계속 돌고 있다. 손 들어보세요. 아, 시계 반대 방향 계속 안 들어오시네.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저와 같은 경우에는 단 한 번도 왼쪽을 돌아본 적도 없고 바뀐 적도 없어요. 저는 계속 뭐죠?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왼쪽으로 돌았다? 오른쪽으로 돌았다. 시계 방향으로 돌았다. 그렇죠. 저는 우리 선생님이 우리 김 박사님이 이해가 안 돼요. 자, 결론은 뭐냐? 핵심은 오른쪽으로 계속 도시는 분들 계시죠. 저와 같이. 이분들은 운해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운해적 성향이 좀 강하신 분은.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뭐다? 수치나 이런 거 싫어요. 개량화된 데이터 이런 거 싫어요. 뭐죠? 저는 스토리텔링으로 저한테 얘기해 주는 게 훨씬 임팩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영화랑 드라마를 좋아하는 거죠. 근데 반대로 왼쪽으로 계속 도신다. 이런 분들도 계시죠. 이분들은 좌뇌적 성향인데 왼쪽 오른쪽 돌고 계신 분이죠. 이분이 지극히 정상이십니다. 그러니까 정상이라기보다는 뭐죠? 균형 있게 뇌를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미국에서 이렇게 리더십이 뛰어나고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뛰어나고 이렇게 설득을 잘 하시는 분 봤더니 이게 계속 오른쪽으로 도시더래요.
네, 이건 뭐 그냥 테스트한 거니까 예, 되게 재밌지 않습니까? 그렇죠? 얼마든지 네이버나 구글에 있으니까 뭐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또 하나 한번 여쭤볼게요. 예. 저는 그래서 책에서도 이렇게 드라마나 영화로 많이 이제 제 주장을 했었는데 스토리북 리그라는 드라마를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굉장히 독한 분들만 오셨네요. 뭐 영화도 안 보고 드라마도 안 보고 오로지 일만 하는 안타까운 영혼들. 네. 이 스토리북은 저는 제 친한 형님이 저한테 추천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협상이나 설득이나 뭐 커뮤니케이션 연구를 많이 하니까 이거 한번 봐봐. 경 선생 이거 한번 봐봐. 그래서 정말 정주행을 했거든요. 아, 너무 많이 배웠습니다. 요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 뭐 스토리북이니까 야구 프로야구 얘기입니다. 근데 핵심은 요거예요. 그냥 바로 넘어가죠. 여기 요 사람이 소위 말하면 임동규라는 국가대표인데 이 핵심입니다. 이 임동규라는 사람이 이 김두기라는 선수를 몰아내는 과정에서 백단장이라는, 그러니까 요 바로 앞에 보면 요 사람이 백단장인데 신인 담장이에요. 근데 씨름만 하던, 씨름인가 핸드볼인가. 근데 이 사람이 처음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 핵심은 뭐냐면 이 사람을 누구도 쫓아낼 수가 없죠. 왜냐하면 대표 선수예요. 뭐냐, 3할 7리에다가 홈런도 장타자입니다. 그런데 백다장이 이 사람을 먼저 정리를 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스태프들하고 팬들이 어마무시하게 반발을 일으킵니다. 자, 이 과정에서 이 백단장이 설득해 나가는 과정이 놀랍습니다. 뭐냐면 이 소위 말하면 임동규 선수가 3할 7리로 굉장히 타율은 높은데 이게 뭐다? 공식적인 데이터는 높지만 한 발짝 들어가 보면, 그러니까 리더는 견하지 말고 관하라는 얘기가 있어요. 보지 말고 들여다봐라. 핵심은 그거죠. 니체가 얘기했지만 사실은 없고 해석만 있는데 이걸 해석을 해서 분석을 데이터를 내놓습니다. 뭐냐? 아니, 잘 치는 건 맞아. 근데 놀랍게도 결정적인 팀에게는 전혀 승리에 도움이 되지 않아. 뭐죠? 가을 리그 다 결정이 끝난 다음에 타율을 높여요. 그거를 이제 박단장이 발견해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야, 대단한 홈런 타자 같지만 야구장 펜스가 연장되는 경우에는 홈런도 잘 못 쳐. 이것을 뭐냐, 시각적인 그래프로 제시합니다. 즉 뭐냐, 수치로만 판단할 수 없는 다양한 정성적인 것들을 리더가 분석해내서 그거를 설득해 간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 사람은 어떡해요? 그냥 딱 보이는 것만 데이터만 믿죠. 뭐 공시적으로 이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핵심은 이거예요. 구성원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유의미하게 숫자들을 읽어내고 해석해낸다. 그래서 이거 진짜 멋진 말이죠. 빛나는 것이 모두 황금은 아니다. 오늘 주옥 같은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리액션이 참 많이 약하시네요. 이렇게 보통 이렇게 꺾이죠. 제가 봤을 때는 와, 너무 멋진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너무 예쁜 여자가, 너무 잘생긴 남자가 최고의 남자와 최고의 여자가 아닐 수도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걸 황금이라고 생각하죠. 인간은 생각보다 단순하다? 앞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은 생각보다 멍청하다. 이거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이겁니다. 개인별로 다 인식 차이가 있어요. 이거를 전문용어로 스키마라고 합니다. 스키마라고 하면 스펙트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 달라요. 그래서 뭐냐면 사람마다 인지적 오류를 일으키는데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인지적 구조세입니다. 생각보다 인간은 생각하기 싫어요. 엄청나게 귀찮음이 많아요. 제가 예시를 하나 드릴까? 바로 이거예요. 괜찮은 외모의 남자와 여자는 성격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죠. 저 우리 앞에 계신 괜찮은 남자, 잘생긴 남자 좋아하죠. 일단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나요? 한번 만나보여요 생각. 그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괜찮은 사람이면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이게 뭐냐, 인지적 구두쇠. 그러니까 뭐냐면 전문용어로 콩깍지가 씌이는 거야. 콩깍지. 근데 놀라운 얘기는 인천에 사는 남자가 여주에 사는 여자친구를 계속 바래다 줄 수 있을까요? 자, 처음에 바래다 주죠. 근데 결혼하고 나서, 그러니까 결혼 직전까지도 뭐 할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여자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결혼해도 남자가 계속 잘해줄까요? 우리 결혼한 분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 김은성 박사님한테 한번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애 혹시 몇 년 하셨어요? 1년. 결혼은 몇 년 됐어요? 20년. 결혼 20년. 결혼 얘기하니까 또 안생 많이 안 좋아하시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연애 때가 더 잘해줘요? 결혼할 때 더 잘해줘요? 많이 바뀌었나요?
눈가에 눈물이 촉촉히 맺혀가고 있어요. 자, 근데 오늘 제가 놀라운 얘기 하나 드릴게요. 남편분이 변한 게 아닙니다. 우리 미혼 여성분도 혹시 결혼하시면 남자가 변했다고 얘기하시고 뭐 변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남자들은 변한 게 아니에요. 남자들은 결혼과 동시에 원래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원래 그런 놈들이에요. 근데 뭐다? 콩깍지가 씌인 거죠. 콩깍지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다? 인간은 사랑에 빠지면 소위 말하면 행복물질, 쾌락물질이 흘러나오는 이게 뭐냐? 도파민이라는 거야.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내가 우승현님이라는 사람하고 사랑에 빠지잖아. 그러면 내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우리의 뇌 속에는 도파민이 막 나와서 그때부터 모든 게 다 이뻐 보이는 거야. 근데 그게 계속 나올까? 도파민이 계속 나올까? 얼마가 나오다 안 나와요. 얼마 나올까? 1년 6개월. 그럼 우리 김은성 박사님이 실수하신 건 일단 6개월 더 버티셔야 돼. 그래야 도파민이 안 나와. 도파민이 안 나와. 아, 이놈이 그놈이었구나. 원래 본 모습. 그러니까 이게 콩깍지가 이게 참 안타까운 게 일정 시점이 되면 이 도파민이 딱 멈추면서 그때 인지적인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전까지는 이게 안 돼요. 참 안타까운 얘기죠. 아무튼 장수 백로해로 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자 그래서 보통 설득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성적으로 말하자면 흥미롭게 말하는데 구성원들 각자에 맞춤형으로 그러니까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 다르듯이 아니 그렇잖아요. 강의 대상으로 누가 제일 힘들 것 같으세요? 10대부터 제가 80대까지 강의해봤는데 강의 누가 제일 힘들 것 같으세요? 80대일 것 같죠? 분위기 가장 좋았어요. 리액션 장난 아닙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다 내려놨기 때문에 그냥 막 리액션 장난 누가 제일 힘들까요? 누가 제일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누가 50대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50대가 제일 좋아요. 제가 제가 50대에서 얘기 아니라 진짜 50대 남자분들 강의가 제일 좋아요. 왜 그럴까요? 갱년기가 와서 그런지 제가 뭐 슬픈 얘기만 눈물 뚝뚝 흘려요. 진짜 전 50대가 제일 편해. 너무너무 공감도 잘 되고. 예. 누가 제일 힘들어? 10대가 제일 힘들어요. 10대. 초등학생도 힘든데 10대 중에 중학생이 제일 힘들어요. 이 새끼는 다 나쁜 새끼들이에요. 이 새끼들은 진짜 총이 필요한 새끼들인데 참고적으로 걔네들한테 이 소위 말하면 기업에서 강의하되 이게 먹히겠냐라는 거예요. 안 먹힌다. 그럼 어떻게 되니까 걔네들의 욕을 쓰는 거예요. 얘네들의 용어. 뭐 엄빠라든가. 엄빠가 무슨 용어인지 아시죠? 엄빠. 엄마 아빠인데 그걸 줄여서 엄빠라고 해요. 집에 엄빠 계시냐? 뭐 엄빠 있냐? 계시냐도 아니죠. 그 다음에 우리 때는 오버하지 마 이랬잖아요. 요즘 오버라고 안 하잖아요. 뭐라 그래요? 놀랍네요. 얼마 전에 중학생이었던 것 같은데 에바라고 하잖아요. 에바. 에바까지 마 이러잖아요. 근데 그거를 뭐다? 전 중학생 강의를 가면 하지만 저는 절대 가지 않죠. 4년 전부터는 1,000억을 줘도 안 갈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가면 에바라는 용어도 쓰고 엄빠라는 용어. 왜 그럴까요? 그들의 개별적인 수준에 맞게끔 인지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거. 그래서 저는 인간에게 있어서는 이제 동기유발 가장 중요한 인간은 그러니까 구성원들의 동기유발하는데 두 가지 동기를 반드시 이해하셔야 돼요. 예? 조직 생활을 하신다 그러면 인간에게 접근 동기와 회피 동기가 있어요. 쉽게 접근 동기는 뭐야? 내가 뭔가를 얻고 싶은 동기야. 그죠? 회피 동기는 뭘까? 뭔가 피하고 싶은 동기야. 자, 그럼 여쭤볼게. 접근 동기가 높을까요? 회피 동기가 높을까요? 예. 역시 훌륭한 분들이 많이 와 계시네요. 놀랍게도 인간은요, 뭔가를 얻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뭔가 피하고 싶은 욕구가 되게 많아. 내가 손해를 보는 걸 못 견뎌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거 아주 간단한 예입니다. 자, 주식. 주식 얘기 나오니까 또 안생 안 좋아하시는데 자, 보세요. 코인이든 주식이든 똑같아요. 자, 보세요. 저도 똑같습니다. 지금 7월 달에 중도금 들어가야 되는데 주식에 물려 있어요. 지금 짜증나 죽겠습니다. 지금. 푸틴 이 새끼, 죄송합니다. 빨리 전쟁을 끝내줘야 될 텐데 안 끝내줘. 나 진짜 푸틴 러시아 진짜 가고 싶어요. 암살하고 싶어 진짜. 나 진짜 아니 그거 아세요?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는 최고의 산유국이에요. 거기다 최고의 밀 수출국이야. 그러니까 밀하고 지금 석유값이 이게 그러니까 전 세계 글로벌한 나 푸틴 진짜 나친데 그런데 어쨌든 제가 7월 달에 보세요. 제가 10종목이 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돈이 필요하잖아. 그쵸? 자, 근데 5종목은 올라 있어. 자, 빨간 걸 오르는 거야. 그쵸? 다른 종목은 떨어져 있어요. 이거 제 종목은 아니에요. 이것도 보지 마시고. 그냥 이미지 따온 거예요. 자, 한번 여쭤볼게요.
내가 열정목을 투자했는데 오른 거를 팔까요? 내린 걸 팔까요? 내가 급전이 필요해. 당장 돈이 필요해. 급전을 필요해. 오른 걸 팔까요? 내린 걸 팔까요? 자, 나는 오른 거 판다. 손 들어보시죠. 자, 내가 급전이 필요해. 오른 거 판다. 손 들어보시죠. 네, 두 분. 그렇죠. 무슨 소리나. 내린 거 판다. 손 들어보시죠. 손 안 드신 분들은 오로지 저축만 하시는 분들인가? 주식, 이까 있고 뭐. 네. 자, 근데 손 드신 분들은 동의. 오른 걸 팔겠다고 했잖아요. 이게 뭐예요? 아까 바로 말씀드렸던 회피 동기가 자극된 거예요. 저도 증권회사에 있었잖아. 주식을 좀 알잖아. 근데도 투자 원칙상으로 보게 되면 내가 급전이 필요하잖아요. 잊지 마세요. 오른 게 더 오르고 떨어지는 게 더 떨어진다. 이런 주식의 법칙이 있습니다. 투자 법칙이 있어요. 그럼 뭐야? 빨리 팔아야 되잖아. 근데 떨어진 거 팔아 못 팔아? 못 팔아. 이 회피 동기. 네. 참고적으로 제가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데 빨개지면 바로 팔아버립니다. 빨개지면 바로 팔아버려요. 근데 파래진 거는 팔지를 못하고 있어. 왜? 손절을 제가 하는 순간 진짜 손실을 내가 인정을 해버리게 되잖아. 이만큼 회피 동기가 강력하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걸 제일 많이 쓰는 데가 회피 동기 가장 많이 쓰는 데가 홈쇼핑이에요. 이거에 엄청 넘어. 오늘 이 가격 앞으로 절대 못 만나십니다. 이 마지막 기회. 요것 때문에 마지막 세일 방송 요것 때문에 저희 집에서도 지금 오리가 엄청 쌓여가고 있어요. 계속 마지막이에요. 근데 이게 뭘 자극하는 거다? 인간에게 있어서, 사람에게 있어서 회피 동기를 자극하는 거예요. 진짜 이거에 많이 속습니다. 홈쇼핑이 대표적인 거짓말이에요. 대표적인 거짓말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좀 내용이 이제 책 내용 보시면은 좀 아실 텐데, 그냥 핵심적인 거는 이거예요. 그 사람의 동기를 유발하는 왓이 있고 동기를 유발하는 과정이 있는데 동기를 유발하는 과정에서 빨간 것만 보실게요. 빨간 것만. 뭐냐? 성장 욕구나 성취 욕구나 인정 욕구가 굉장히 중요한 욕구 중에 하나구나. 이걸 뭐다? 구성원들을 활용을 하면 좋겠다. 자, 예를 들어서 부인분이 남편을 동기 유발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뭐다? 그래서 인정과 칭찬이라는 거야. 남자는 누구에서 목숨을 바칠까요? 남자는 누구에서 목숨을 바치는지 아세요? 남자는 누구에서 목숨을 바칠까? 회사를 위해서?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세요. 네. 남자는 누구에서 목숨을 바칠까? 남자는 통상 여자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개인의 바람을 얘기하지 마시고요. 자식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표현이 묘한데요? 자기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그 철학적인 답변이신 것 같은데, 보통은 남자들은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에서 목숨을 바칩니다. 자, 남자친구한테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아시겠죠? 네? 자, 여자는 남자를 위해서 왜 바칠까요? 여자는 누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까요? 여자는 누구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요? 그렇죠. 여자는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에서 목숨을 바쳐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가 인정과 신뢰를 내가 저 사람한테 주면 저 사람은 뭐죠? 목숨을 걸 만큼 신뢰를 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 나왔네. 이해가 하나만 갖고 가면 되겠네. 그죠? 내가 인정과 사랑을 주면 저 상대방은 나에게 목숨을 던질 만큼 신뢰를 준다고. 제가 바로 시작할 때 제일 첫 장에 책 제목이기도 한데 협업과 소통에 필요한 신뢰받는 리더에 설득시키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뭐라 그랬죠? 신뢰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신뢰를 얻는 방법을 오늘 찾아가면 되겠네. 근데 신뢰를 얻는 방법이 뭐다? 인정과 사랑을 주면 저 사람 목숨을 던질 만큼 나에게 신뢰를 준다는 거죠. 오늘 다 끝났어요. K-팝 강의 더 들을까요? 제 강의는 이미 핵심 다 나왔어요. 저는 오늘 교수님 강의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더 듣고 싶었는데 일정상 이게 어쩔 수가 없어서. 자, 그래서 키워드 다 나왔잖아요. 그렇죠? 인간은 존경받고 성장, 성취 이 키워드가 가장 강력한 동기를 유발시키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되더라는 거죠. 자, 근데 과정도 중요하지 않다? No. 그래서 이 과정을 연구한 사람이 있어요. 뭐 애덤스의 공정성 이런 거 쭉 있는데 요것만 기억하실게요. 요거 빨간 거 보세요. 리더가 공정하다. 그러니까 잊지 마세요. 좋은 리더가 되지 마시고 정확한 리더가 되셔야 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좋은 사람이 되기보다는
좋은 사람, 좋은 리더가 되기보다는 정확한 사람, 정확한 리더가 된다는 게 뭐냐면 저 사람이 예측 가능할 때, 굉장한 동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신뢰를 갖게 되잖아. 그렇죠? 이래도 흥, 저래도 흥 하는 사람에게 그래서 첫 번째 공정한, 두 번째 자발적인 목표. 뭐냐? 인간은 가장 높게 목표 달성에 성과를 내는. 그래서 제가 성과 관리에 대한 강의를 할 때 자발적인 목표를 설정할 수 있게끔 리더가 기다려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보통 탑다운 방식이죠. 우리나라가 안타까운 역사 하나 말씀드릴까요? 우리나라가 완전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고성장에서 저성장, 고금리에서 저금리, 정규직에서 비정규직. 우리나라의 안타까운 역사 뭐가 있었어요? 완전 패러다임이 바뀌었잖아요. 경제 패러다임이.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이 막 자살하고 이혼율 폭주하고. 선생님, IMF가 아주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릴까요? IMF. 예. 아이도 미치고 머덜도 미치고 파더도 미치는 거야. 전부 다 미치는 겁니다. 진짜 그날 이후로 97년 12월 이후로 우리나라 다 미쳤어. 자, 근데 놀랍게도 그 이후에 들어온 게 성과 관리인데 우리나라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 제가 기업에서도 이 부분 굉장히 많이 얘기하는데 절대적 성과 관리가 아니라 상대적 성과 관리를 해요. 절대적 성과 관리는 뭐야? 얘가 A등급에 일을 했으면 A등급을 다 넣어주는 거야. 근데 학교도 문제죠. 저도 학교에서 진짜 이거 문제제기 많이 했습니다. 아니 얘도 A고 얘도 A인데 이걸 못 넣는다니까? 입력이 안 돼. 와, 나 그래가지고 그 학생처장하고도 많이 싸우고 그래서 잘렸나? 그 다음부터 계약을 하자고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아니면 말지 뭐. 뭐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와, 말이 되나? 이 친구도 잘 맞는데 이 친구인데 A 등급은 3명, 뭐 A 플러스는 3명, A 제로는 뭐 5명 이런 식으로 다 정해져 있어. 이게 뭐야? 상대적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절대적 평가를 해야 되는데 어찌 됐든 간에 그 성과에 대한 부분에서 달성률을 높이려면 자발적인 목표 설정이 돼야 된다. 이것이 동기를 유발하는 과정이 대단히 중요하다. 자, 뭐 요거는 뭐 크게 중요한 부분 아니까. 야, 요것도 되게 재밌습니다. 야, 무인 아이스크림, 무인 편의점 몇 번 가봤죠? 근데 요즘 문제가 많이 생겼죠. 뭐죠? 무인 편의점, 무인 아이스크림 지금 최근에 문제점이 뭘까요? 거기서 축제를 벌이는 애들이 있어요. 느낌 오시죠? 이 나쁜 새끼들, 초등학교 중학생 애들이 거기서 싹스를 해가요. 지금 엄청난 사회 문제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이제 CCTV가 있고 하니까 좀 해결이 될 것 같지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영국에서 뉴캐슬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뭐냐면 꽃사진을 붙여놨을 때랑 요 눈사진을 붙여놨을 때랑 판매액이 달랐고 소위 말하면 뭐죠? 이 도둑이 많이 줄어들었대요. 왜 그럴까? 이걸 한 발짝 들어가 보면 인간에게는요, 놀랍게도 거울신경세포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분명히 사진인 거 알아. 우리 가끔 그런 경험하죠. 그림만 붙어 있는데 저 눈이 있으면 나를 쳐다보는 것 같죠. 약간 공포스럽게. 이게 왜냐하면 인간은 그것이 실제로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뇌가 판단을 못할 정도로 거울신경세포라는 것들이 있어서 요 눈 사진만 붙여놔도 나를 쳐다보겠다고 느낀대요. 근데 꽃사진은 그냥 꽃사진이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관찰만 할 때도 활성화되기 때문에 사진을 많이 활용하는 것도 좋을 수 있겠다. 누군가를 설득할 때. 자, 요것도 한번 보시죠. 요 오바마 51초 연설을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51초 동안 연설을 멈췄어요. 진짜 오바마 형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연설 하나로 그냥 저 지방에 그냥 광역 의혹 정도인데 대통령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오바마 형이 언제 51초 연설을 했냐면 2021년도에 이 크리스티나라는 아주 어린 애가 총기 난사 사고를 당한 거야. 근데 51초 동안 침묵을 했는데 저는 이걸 통해서 영상은 제가 안 보여드리겠습니다만 핵심이 이거예요. 침묵도 최고의 설득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눈빛과 표정만으로도 애도의 마음을 진심으로 표현했다라고 하는데 이 침묵의 메시지들이 훨씬 더 강력한 설득의 도구가 돼서 놀랍게도 지지율이 더 높아졌습니다. 애리조나 총기 난사 사건 이후에. 이거를 우리의 위정자들이 좀 따라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너무 많은 말들을 하는 것보다 소위 말하면 때로는 침묵으로 표현할지라도 그러니까 언어는 세 가지가 있잖아요. 말의 언어, 글의 언어, 몸의 언어. 근데 이건 굳이 표현하면 뭐죠? 몸의 언어죠. 근데 몸의 언어가 훨씬 강력할 수 있죠. 남자, 여자분들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제일 많이 보는 게 어디를 제일 많이 볼까요? 이렇게 초이 미팅을 했다. 그럼 어디 제일 많이 볼까요? 네, 눈을 제일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눈빛이 계속해서 흔들린다거나 눈빛이 뭔가 묘하면 기본적으로 눈빛에서 그 사람의 마음을 좀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최고의 바디랭귀지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사진 하나, 소위 말하면 영상 하나가 놀랍게도 엄청난 설득에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죠?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는 꼭 오랄 커뮤니케이션만으로 설득이 되는 게 아니구나. 영상이라든가 대표적인 게 뭐예요? 21세기는 TGIF 시대라고 하죠. TGIF가 뭐예요? TGIF. TGIF가 없었으면 우리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BTS? 제가 봤을 때는 불가능. 강남 스타일의 싸이가 가능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싸이를 제일 좋아해요. 네. 왜 그럴까? 근데 2번 갔다 왔거든요. 진짜 멋진 친구예요. 그죠? 유승준 진짜 미련한 놈이에요. 그렇죠? 근데 왜 그 친구들이 대박이 날 수 있을까? 싸이도 마찬가지고 BTS도 마찬가지고 TGIF가 없었으면 결코 그럴 일이 없었어요. TGIF가 뭘까요? 21세기 최고의 커뮤니케이션 도구. TGIF. 또 미국계 레스토랑 생각하고 계시죠? 또 미국계 레스토랑. 네? 자, T는 트위터. G는 뭘까요? 구글. 구글이 소유하고 있는 최고의 채널이 뭐야? 유튜브잖아요. I는 뭘까? 인스타그램. F는 뭐예요? 페이스북이죠. 이 네 가지가 강력한데 제가 봤을 때 이 네 가지 중에 2가지가 진짜 우리나라에서 강력해. 뭐죠? 유튜브랑? 갑자기 이거 눈치채가지고 예리한 유튜브랑 인스타그램이잖아요. 근데 둘 공통점이 뭐야? 이미지 커뮤니케이션, 비주얼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요즘에 뭐 사진 하나로 모든 설명이 되죠. 대표적인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3장 한번 뽑아왔습니다. 첫 번째 사진 이거잖아요. 이 사진 하나가 뭐다? 미국에서 반전 여론을 일으켜서 베트남에서 전쟁을 종식시켰어요. 철군하게 만들었다니까. 야, 그만해 이제. 예. 미국에서 엄청나게 그전에도 말이 많았지만 야, 이제 그만해. 베트남 나와. 이렇게 됐죠. 이 사진 하나가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죠. 예, 이 사진 하나가. 2번째 사진은 기아 난민을 돕자라는 엄청난 이 사진 하나. 이 제목이 뭐냐면 독수리와 소녀예요. 이야기 드릴까? 이게 되게 충격적인 거예요. 이 독수리가 이 소녀가 죽어가기만 기다려 있는 거. 더 충격적인 게 하나 드릴까? 이 사진을 찍은 친구가 편리처상을 받았어요. 사진 기자가. 나중에 자살했어. 왜 자살했을까? 엄청나게 비난을 받은 거야. 사진을 찍을 게 아니라 이 소녀를 구해야 될 거 아니야, 이 자식아. 이래가지고 엄청나게 비난을 받았어요. 실제적으로 이해하면, 들어가면 이 아이를 안아서 차로 이동을 시켰다고 하는데 이 사진 하나를 찍기 위해서 저 아이를 저 상태로 놔줬다라는 비난에 이 사진 기자가 자살했습니다. 되게 안타까운 얘기죠. 사람은 쉽게 판단하면 안 돼. 진짜. 근데 어쨌든 요 사진 하나가 이 아프리카의 기아 난민들을 돕자라는 어떤 붐을 일으키게 됐죠. 자, 요것도 기억나시죠? 여기 혹시 보신 분 계시죠? 요 사진은 뭡니까? 이거 한 번도 안 보셨나요? 진짜 독한 조직이네. 이거 엄청 많이, 이 시리아 난민 아이 사진이잖아요. 해변가에서 배 난파돼가지고 밀려와서 죽은 상태로 발견이 된 거예요. 이 사진 하나로 인해서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난민을 다 받아들이겠다. 그 모든 정적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받아들이죠. 터키도 조금씩 흔들렸고. 예. 결국은 뭐냐면 사진이나 영상을 통해서도 우린 충분히 설득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어떤 사진을 선택할 거냐. 이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저의 하나의 그 팁을 하나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주로 하는 일이 이제 기업에서 교육하는 일을 하니까 여기서 썼던 거 여기서 쓰면 또 개인적으로도 뭐 좀 그렇고 뭐 그래서 제일 많이 검색하는 게 뭐냐면 네이버나 구글에 들어가서 이미지 검색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면 정말 좋은 이미지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그걸 약간 변형시켜서 혹시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사진을 굉장히 많이 이미지를 굉장히 많이 쓰는데 경영의 그룹 피터 드러커는 또 한 가지 질문을 많이 던졌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렇게 얘기할게요. 최고의 설득은 질문이다. 왜 그럴까? 이유는 설득 이전에 납득을 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질문을 던지면 그 상대방이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
그 생각을 통해서 스스로 납득이 되는 순간 내가 굳이 설득의 프로세스를 가지 않더라도 이미 납득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드러커 형은 진짜 대단한 게 그 많은 돈을 받고서 이랬대요. 왜 일하는가? 혹은 뭐 무엇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가? 이 CEO들한테 물어서 뭐죠? 미션이라든가 비전을 다시 수립하게 만드는. 예. 제일 많이 던졌던 게 왜 일하는가? 이거는 이나모리 가즈오라는 일본의 3대 경영의 신이 있는데 실제로 책 제목도 있죠. 왜 일하는가? 근데 이 질문 하나가 저 역시도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직장 생활 하시면서 이 질문은 끊임없이 던지셔야 돼.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뭐 요거는 뭐 아인슈타인도 슈타인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질문을 멈추지 않는 것이다. 네.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존 러스킨도 상대방을 알고 싶으면 무엇을 좋아하는가라고 질문 던져라.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게 결국 그 사람이다. 이 얘기인 거죠. 그죠? 사람 다 좋아하는 게 다르니까. 그래서 윌리엄 셰익스피어 멋진 말이죠. 강력한 이유는 강력한 행동을 낳는다. 그러니까 결국 니체가 이런 말을 했었죠. 이거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아는 사람은 삶을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살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저희는 100%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놓치는 순간 삶의 의미가 없는 거지. 그래서 윌리엄 셰익스피어, 뭐 니체도 마찬가지지만 끊임없이 왜 살아야 되는지 아는 질문을 던지면 그 질문의 내면의 답변을 통해서 그것이 간절함이 생겨서 강력한 행동이 된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뭐 신뢰를 뭐 여기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렇게 너무 이렇게 저기 하면 또 안 되니까 그래서 소크라테스 형도 참 멋진 말이죠. 말을 많이 하는 것과 말을 잘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저는 그래서 최고의 설득 전문가는 예수님과 부처님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를 믿는 분인데 성령을 있다 보면 참 어렵습니다만 놀라운 사실 하나는 뭐냐면 오병이어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막 5천 명을 먹였다 막 이런 얘기죠. 그 5천 명을 벌써 연설했다는 얘기 아니야. 대단한 거죠, 그죠? 그 아침 저녁부터 부처님도 막 아침 저녁까지 막 이 사람들이 과연 마이크도 없지, 음향 시설도 없지. 그럼 어떻게 했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그네들의 친밀한 제일 중요한 건 예시를 많이 들었다니 재밌는 얘기. 재밌는 얘기. 부처님의 최고의 표현 말씀드려볼까요? 너를 들여다봐라, 성찰해라 이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부처님 어떻게 얘기했을까? 나를 만든 건 나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런 주옥 같은 표현들이 나오면 반응이 좀 있어야 되는데 입만 벌리고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나를 만든 건 나다. 뭐야 이럴 수 있잖아. 근데 너 성찰해. 너를 들여다봐 이 말을 한 문장으로 나를 만든 건 나다라는 어떤 그런 예시와 은유적인 표현이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가 돼서 또 예수님도 이런 말씀 했죠.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런 얘기 하잖아. 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근데 왜 안 들릴까? 왜가 안 들릴까? 왜 이게 안 들릴까? 자, 어떤 분들은 지금 제 강의가 들리고 어떤 분들은 안 들리잖아. 왜 안 들릴까? 내 마음에 질서가 깨져 있으면 들려 안 들려? 내가 분노로 가득 차 있어. 들려 안 들려? 그잖아요. 물론 이렇게 가끔은 이제 재밌는 예 하나 말씀드릴까? 어떤 목사님이 할머니한테 승질을 확 냈대요. 설교를 하고 있는데, 할머니, 지금 지금 하나님 말씀 전하고 있는데, 조심하면 어떡해요? 그랬대 할머니한테. 그때 할머니가 이렇게 답변했대요. 아니, 조는 놈이 잘못인가? 졸게 만든 놈이 잘못이지?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야, 듣고 보니까 할머니가 지극히 정상이신 거지. 재미있고 좀 유쾌하게 전달했어야 되는데, 졸게 만들었지 않냐, 뭐 이런 얘기예요. 어찌됐든지 간에 결론이 이겁니다. 메시지를 간결하지만 어떻게 하면 흥미롭게 전달할 것인가.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재미와 의미가 같이 가주지 않으면 개인적으로 참. 자, 오늘 마지막 장은 이걸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빈센트 반 고흐의 이제 그 별이 빛나는 마음. 자, 오늘 마지막 질문일 수 있습니다. 빈센트 반 고흐 워낙 유명하잖아요. 지금 뭐 최고의 가격으로 팔리잖아요. 고흐가 살아생전에 몇 점을 팔았을까요? 그림은. 제가 알기로는 한 7, 800점은 그림을 그린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 4,000점인가? 잠깐 헷갈리는데 어쨌든 어마무시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자, 근데 몇 점을 팔아먹었을까? 몇 점을 팔았을까? 0점? 한 점도 못 팔았다? 또 다른 분. 괜찮습니다. 뭐 내 돈 들어간 거 한번 질러보세요. 몇 점 팔아먹었을까? 몇 점을 팔아야지 생활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몇 점? 놀랍게도 딱 한 점을 팔았습니다. 한 점. 자, 한 점 누구한테 팔았을까? 놀라운 건 누구한테 팔았을까? 처제. 아, 다른 책에서 봤나요? 서로? 제가 아는 건 김우주 박사님 맞으실 수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자기 여동생의 친구한테 팔았답니다. 그러니까 자기 친구 여동생이 정말 불쌍했으니까 마지막 자살했잖아요. 생활교로 견디지도 못해 귀도 잘릴 정도로 거의 미쳐 돌아가시 일보시는데 근데 이런 천재를 바라보면서 참 너무 세월이 지나서 이렇게 확인이 된 게 좀 아쉬운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 멋진 말 아닙니까? 위대함은 소소함이. 그래서 great things are done. 뭐 발음도 안 좋으니까 한글로 할게요. 위대함은 소소함이 모여 이루어진 것이다. 저는 이걸 제가 의역을 한번 할까?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인생은 곧 오늘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의 반복이 결국 인생이다. 이 얘기죠. 참 표정 묘하네요. 말도 안 되는 의역을 하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이렇게 저는 제가 참 좋아하는 닉 부이지치라는 그 저기도 얘기했었지만 오늘을 살자. 오늘을 살아라. 오늘이 곧 인생이다. 그래서 이 말하고 의역을 했습니다만 근데 마무리 짓게 아무튼 뭐 기왕 형편이 되시면 꼭 한번 읽어봐 주시고 한번 도와주세요. 네? 요즘 출판사 엄청 스트레스 줍니다 저한테. 자기네가 영업 마케팅을 해야지. 자 근데 혹시 뭐 제 강의를 더 듣고 싶겠다 그러면 유튜브 이렇게 들어오시면 되고요. 뭐 구독해 주시면 좋지만 악플은 달지 않는 걸로. 크크크라는 악플이 제일 마음이 아팠어요. 이게 욕인지 칭찬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 줌으로 보시는 분들도 마지막으로 요거로 마무리 질까요? 한 3분 남았는데 지금 뭐 우리네 인생 참 여러 이제 다양한 어떤 히스토리가 있으시겠지만 지금 잘 나가신다고 너무 좋아하실 필요도 없고 못 나가신다고 너무 슬퍼하실 필요도 없고 인생은 계속 롤러코스터죠. 그래서 저는 요기베라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인생 2회, 3회, 4회, 5회 저는 이제 5회인데 어떤 분은 8회 있고 어떤 분은 7회고 어떤 분은 6회이고 어떤 분은 4회인데 인생 9회까지 보면 아직도 많이 남았잖아요. 그렇죠? 9회 말 투아웃 아직 많이 남았다고. 그래서 너무 빠르게 속단하지 말자. 우리가 너무 빨리 판단하지 말자. 이 얘기로 마무리 짓기 위해서 끝날 때까지 요기베라에 끝날 때까지 한번 끝난 게 아니다 하면서 오늘을 강의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제가 끝날 때까지 하면 끝난 게 아니다. 그럼 마무리 할게요. 자 끝날 때까지. 자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이거 뭐.